밤늦은 식당에서 발견된 충격적 진실. 2002년 5월 2일 천주시 외곽의 한적한 골목. 평소처럼 어둠이 내려앉은 밤거리에는 퇴근길 노동자들과 택시기사들, 몇몇 단골 손님들만이 협소한 거리를 오갔다. 그 골목 어귀에는 밤새 직접 뼈곰탕과 찌개를 끓이며 생계를 이어가는 자그마한 식당, 금난식당 내이 있었다. 이곳은 이름도 낡았고 간판마저 흐릿했으나 저렴하고 든든한 식사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이날 밤 이 근방에서 가장 먼저 식당을 이상하게 여긴 건 경쟁식당의 주방장이었다. 외풍을 막느라 잠깐 식당 뒤편 저수조에 들른 그는 문득 낯선 악취를 맡았다. 익숙한 고기 국물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알 수 없는 기분 나쁜 썩은내였다. 며칠 전부터 이 냄새를 느꼈다는 다른 식당 직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찌꺼기 하수도 막힌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다음 날 오전 바로 옆 편의점 주인 역시 그 악취를 견딜 수 없었다. 그는 강두식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청소하라 권했지만 사장은 요즘 재료 바꿨다. 곧 괜찮아질 것이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음식을 들고 나간 배달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손에 얹은 곡물 그릇이 유난히 색이 탁하고 냄새가 진하다고 수군댔다. 결정적으로 상황이 심각해진 건 주말 새벽, 식당 근처에 사는 한 노인이 갑자기 실신했다. 응급실에 실려오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 식당 곰탕을 먹고 배가 아파졌다 였다. 동네 의료진 눈에는 중독 증세와 유사해 보였기에 보건증진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보건당국 직원과 함께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2명은 금난식당을 급습했다. 평상시처럼 강두식 사장은 무덤덤이 곡을 저으고 있었다. 그러나 내부는 지나치게 청소용 세제가 짙은 냄새와 뒤섞여 있었고 검은 봉투들이 난잡하게 쌓여 있었다. 한 경찰관은 우연히 바닥에 굴러다니던 뼈 조각 몇 점을 살펴보다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곰탕 큰 냄비의 뚜껑을 연 순간 진한 김 사이로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뼈들이 드러났다. 국물 위로는 마치 연골과도 같은 조직이 몇 조각씩 떠 있었고 푹 고아져 알아보기 힘든 살점과 신경 조직 일부도 보였다. 불길함에 휩싸인 경찰은 추가 조사를 위해 즉시 부검 전문가와 감식반을 현장으로 불렀다. 주방의 뒷문, 의심스러운 구석에서 발견된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는 절단된 손뼈, 발목뼈 한 봉지 피가 마르며 검붉게 변색된 피부 조직도 다수 들어 있었다. 직원들이 쓰는 악스와 소독용 화학약품, 곽이 예사롭게 널려 있었고 배수구 주변에는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핏물 자국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다. 식당 벽 구석에서는 고기갈비 등뼈 외에도 아이 손에 가까운 작은 크기의 뼈가 여러 점 섞여 있었고 이내 현장에 남아있던 모두가 아연실색했다. 이 소식이 경찰 내무망에 비상 전파되면서 본격적인 수사팀이 즉시 소집됐다. 경찰은 곰탕 냄비, 주방 도구, 식당 곳곳에 흩어져 있던 뼈조각, 핏자국 샘플 전부를 증거로 봉인했다. 금난식당 주방장은 소, 돼지 사골만 쓴다 고 극구 부인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뼈의 해부학적 특징, 관절면, 크기, 일부 각인의 흔적 등이 사람이라는 1차 소견이 나왔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수거된 뼈 조각과 조직 샘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졌다. 며칠 뒤 충격적 사실이 추가적으로 밝혀졌다. 샘플 DNA가 바로 며칠 전 실종 신고된 한 여성과 일치했던 것이다. 동네 주민들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고 언론은 천주 인육 곰탕 사건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밤마다 시끄럽던 골목길은 한순간에 공포의 골목으로 변했다.
단골 손님들은 누가 자기 이웃 혹은 실종된 자가 이 곰탕의 일부가 아니었나 자책하거나 분노했다. 천주시는 전례 없는 패닉에 빠졌다. 경찰은 즉시 식당 출입을 차단, 주변 CCTV와 단골 명단, 납품 차량까지 전수검사에 나섰다. 수사팀의 리더인 형사 백진올은 이 정도 냉혹함, 법을 넘어선 절대악이라 토로했다. 그리고 이것은 끔찍한 연쇄 범죄의 시작에 불과함이 곧 드러나게 된다. 천주에는 매년 수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 더 높은 꿈을 찾아 상경했다. 2002년의 봄, 그중 3명의 20대 여성은 특별한 희망과 떨림을 품고 천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유리 19, 최미나 21, 이소희 20. 세 사람은 각각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출신이었다. 유리는 홀어머니와 살아온 유복하지 못한 가정의 외동딸이었다. 매일 논밭을 거두는 어머니의 지친 어깨를 보고 반드시 대학을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겠다고 다짐해왔다. 고교를 졸업하자마자 천주에 위치한 은진 패션이라는 중견 의류업체에서 대규모 신입 채용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인터넷조차 잘 안 터지는 마을이지만 마침 초등 동창 한 명이 응진 패션은 좋다더라고 알려줬다. 유리는 몇 달간 모은 돈을 어머니에게 맡겨두고 다른 새 운동화를 신고 미지의 도시로 떠났다. 최미하는 집에서는 공부 잘하는 자랑이었다. 하지만 지방의 성적 상위권은 대도시에서는 평범한 수준이었고 재수할 여력도 없었다. 미나는 가족에게 알바부터 하며 생활비 좀 벌겠다고 말한 뒤 오빠의 자전거에 선반을 얹어 고향역까지 나왔고 누구보다 자립심이 강했다. 천주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응진 패션 이력서를 직접 들고 찾아갔다. 상담자와의 첫 면접은 평범했으나 미나는 그날 저녁 동생에게 다음 주에 2차 면접이 있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겼다. 이후 연락은 두절되었다. 이소희는 셋 중 가장 단아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다. 중학생 때부터 가족 형편이 기울어 고등학교 경제 수업에서 천주 가면 사무보조 자리가 많다는 말을 귀담아 들어왔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버지의 농업용 트럭을 얻어 타고 마을 터미널까지 온 소희는 낡은 캐리어 하나에 온 꿈을 담아 천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사라졌다. 도착 직후 고등학교 친구에게 인터넷 카페에서 본 면접장 찾아가겠다. 시내버스 노선 내워야겠네. 나는 농담 섞인 메시지를 끝으로 연락망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사라진 새 소녀의 가족은 처음에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쯤으로 여겼다. 아직 집에 도착 안 했겠지. 휴대폰이 고장인가 낙관했다. 그러나 이틀, 3일, 일주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자 걱정은 절망으로 바뀌었다. 유리의 어머니는 인근 지인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아무도 천주의 사정은 알지 못했다. 미나의 오빠는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 요청조차 오지 않는 것을 불길하게 여겨 직접 천주로 발길을 옮겼다. 소희의 아버지는 최신 휴대폰을 빌려가며 통신사 등에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만 갈 뿐 연결되지 않았다. 세 가족 모두 급기야 천주역 파출소, 시청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했다. 경찰은 성인이 일시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신분을 감춘 사례가 많다며 일단 기다려보자고 권유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이 세 실종자는 모두 동일 회사 응진 패션의 서류 전형자였지만 회사는 각자 인턴 지원 기록은 맞다. 상시 결혼 때문에 면접 통보는 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세 소녀가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기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가족들조차 한참 후에야 서로 알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실종자들의 얽힌 추가 증언이 나왔다. 천주 시내버스 운전사는 며칠 전 역 근처에서 통화를 하면서 서성이는 어린, 태실은 여자들을 본 적 있다고 했다. 역전 숙소 주인은
한밤중 단정한 교복 차림의 여학생이 낯선 중년 남성과 나란히 걸어서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CCTV 화질은 흐릿했고 소녀들의 정확한 행방은 가늠할 결정적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인터넷 실종자 카페에는 은진 패션에 가려다 친구가 갑자기 연락 끊겨서 걱정, 면접 후 귀가한다고 했던 아이가 연락 두절 등 유사 사례 게시글이 몇 건씩 더 올라오며 불안이 확산됐다. 경찰 역시 청년 여성 3명 동시 실종 사건의 규모와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최악의 불안감과 희박한 희망이 교차하는 한 달. 가족들은 셋이 함께 모여 천주거리 곳곳을 다니며 딸의 사진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용직센터, 찜질방, 지하상가, 심지어 시립병원 응급실까지 발품을 팔았다. 그러나 그 어디서도 소녀들의 행방을 들었다는 이는 없었고 시간만 되돌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녀린 선고처럼 비집고 들어오는 소식. 근처 식당에서 알 수 없는 강한 썩은 내가 난다. 노파가 곰탕 먹고 병원에 실려갔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누구도 그 식당의 냄비와 이 소녀들의 실종이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지 못했다. 공식적인 범죄 수사는 이제 막 시작들을 하고 있었다. 실종의 미로 속에서 절박한 가족들의 추적기, 유림이나 소희가 사라진 지 일주일째. 그들의 빈자리에서 흐르는 시간은 가족들에게 평생 가장 길고 두려운 나날이었다. 가족들은 각자 매달리고 싶은 마지막 실오락이라도 있다면 그곳에 메어보려 애썼다. 한유리의 어머니는 영롱이를 잠시 접고 유리의 흔적을 찾기 위해 천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가 시내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어가는 희망을 안고 경찰서에 들렀다. 경황 없는 목소리로 딸아이가 여기 취직한다고 왔는데 며칠째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사고 소식 못 들으셨나요? 라고 묻지만 경찰은 늘 요즘은 사회초년생이 충동적으로 전화번호를 바꾸거나 숙소를 이동도 한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최미나의 오빠는 휴학계를 내고 채경을 이끌었다. 그는 분실 신고를 하면서도 미나의 이력서 사진 수십 장을 복사해 천주 역전, 시청, 공공도서관, 일용직 인력센터 등지에 돌렸다. 이 여자아이 보았나요? 혹시 일자리 소개받으신 분 중에 같이 지원하신 분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잘 모르겠다. 이 동네에 워낙 취업하러 오는 학생이 많다. 며칠 전 비슷한 또래가 웅크린 채 길가에서 탄경한 단행 울기도 했는데 얼굴은 가물하다 뿐이었다. 이소희의 아버지는 천주 곳곳 여인숙과 찜질방을 찾아다녔다. 혹시 혼자 지내는 20대 여학생 묵은 적 있나요? 하고 물으면 주인들은 잠깐 방 잡았다. 바로 나가내야 수두룩 합니다. 몇 주 현찰로 내고는 나간 뒤 연락 없는 손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영어 실력으로 국제전화를 해가며 혹시 딸이 외국으로 연락이라도 했는지 의심할 정도였다. 3인의 가족은 처음에는 서로를 몰랐다. 경찰이 새 실종 신고서를 대조하여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이대 여성 3명이 같은 업체 이름을 남기고 연락 두절됐다는 점을 알아차린 것은 거의 2주 후였다. 가족들은 직접 마주쳐 딸이 혹시 다른 분들과 같이 출근했는지, 마지막 연락 장소가 어디였는지를 종이에 적어가며 비교했다. 세 사람은 용기를 내 같은 숙소, PC방, 직업 소개소까지 다시 발로 뛰었다. 때로는 서로 내 딸이 혹시 남의 딸 실종에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근거 없는 죄책감까지 느꼈다. 어머니들은 시장통을 돌며 오가는 상인들에게 혹은 새벽길을 지나던 환경미화원, 찜질방 사장, 분식집 이모들에게 사진을 내밀고 이 아가 여기서 본 적 있으세요? 묻곤 했다. 답은 늘 요즘은 젊은 아가씨들 다 똑같이 생겨서 며칠 전 건너편에 낯선 여자애 둘이 길 묻더라고. 근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네. 인터넷에도 도움의 글을 올렸다.
실종자 카페, 천주 생활정보, 응진 패션 채용 후기 게시판까지. 혹시 같은 날 면접 본 분 있으세요? 딸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장소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답장은 거의 없거나 신빙성 없는 제보, 공공동에서 지나가는 걸 본 것 같아요. 구직 사기 조심하세요. 뿐이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가족들은 점차 조급해졌다. 밤에는 번갈아 망상에 시달렸고 낮에는 눈물겨운 간청으로 하루를 견뎠다. 딸아이의 목소리를 꿈에서라도 듣고 싶다고 각자 작은 사진과 연락처를 가슴에 품고 길을 나섰다. 가끔 언뜻 소식이 들려왔다. 역 근처에서 핸드폰으로 분주히 무언가를 얘기하던 여대생 무리, 편의점 앞에서 집으로 전화한다던 어떤 아가씨. 그러면 가족들은 5분이라도 빨리 그 장소에 달려가 보고 싶었지만 이미 오래전 흔적은 남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주가 되어서야 무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신고가 누적되고 가족들이 연달아 파출소를 찾으며 읍소하자 담담하던 형사들이 슬쩍 당황하기 시작했다. 혹시 면접장을 빌미로 인신매매 조직이 접근한 건 아닐까? 새로 생긴 외곽지역 업소에서 인력 사칭은 없었나? 그때부터 경찰 역시 구직센터와 면접장, 장기 방문자 숙박시설, 구내버스 CCTV 자료까지 일일이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가족들의 가슴을 찢어 놓으며 새 여학생의 직접적 자취는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저 구름처럼 흩어진 단서, 잡히지 않는 실루엣만이 남았다. 어느새 가족들은 거리를 돌며 서로 기대고 매일 파출소에서 혹시 추가 제보 없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다. 희생과 사랑, 그리고 절망이 교차하던 그 봄의 천주에는 아무리 찾아도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왔다. 경찰의 본격 개입, 금난식당으로 향하는 첫 발자국. 천주의 봄비가 그치고 거리엔 다시 미세먼지와 노동자의 땀이 뒤섞인 축축한 공기가 흐르는 5월 초 새벽이었다. 한참 새 실종 가족의 신고가 연달아 접수된 후 드디어 천주중앙경찰서에서 정식 전담팀이 꾸려졌다. 팀장인 베테랑 형사 백진호, 옅은 파만 파마머리에 추리닝과 구식 잠바를 번갈아 입는 투박한 성격이었다. 그는 평소 사람이 가는 곳엔 반드시 그 흔적이 남는다는 지론을 굳게 믿었다. 1. 실종 패턴을 파악하다. 백진호와 그의 파트너 형사 김세영. 처음엔 단순 도주, 가출, 구직 중 자진 잠적 가능성을 의심했다. 특히 성인 여성 취업 준비생이 수도권 대기업 면접을 위해 도시로 나왔다가 스스로 기차를 놓치거나 연락 없이 친구에게 신세를 질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세밀하게 읽어가던 백진호는 3명 모두 어떻게든 응진 패션에서 제공하거나 안내한 면접 담당자 연락처와 장소 안내장을 메신저로 받아왔다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더구나 세 피해자가 거의 비슷한 시점, 비슷한 경로, 천주 고속버스 터미널, 택시 시 외곽의 구내버스 이용, 면접장 근처 배회, 밟았으나 그 지도상의 마지막 점이 면접장 주변 혹은 식사 가능 구역에 끊겨 있음을 발견했다. 형사들은 택시 CCTV, 버스카드 내역을 모두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실제 면접장으로 진입한 기록 없이 마지막 목적지 부근의 버스 정류장 혹은 도보 이동에서 행적이 사라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2. 첫 단서, 식당 골목의 소문. 한편 실종 직후부터 동네 전원 게시판과 현지 시장 근처에서는 금난식당이 내뿜는 불쾌한 냄새, 최근 찾아갔던 소녀들의 역시 익명 제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며칠 전 역 근처에 얼굴 하얀 젊은 여자애들이
금난식당 앞에서 서성이더니 주방 앞골목 모퉁이로 누군가 이끌고 들어가는 걸 봤다. 그냥 평범한 배달 직원 같았는데 생각해보니 이상했다. 이 제보의 경찰팀은 상식 밖이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가능성으로 금난식당을 우선 규모 조사 목록에 올렸다. 3. 점주와의 첫 접촉. 무거운 공기. 5월 7일. 비가 그친 밤 9시 30분. 백진호와 세영, 그리고 현장 감식반 2명, 인근 지구대 경찰반 1명 등 5명이 조용히 금난식당 앞에 모였다. 길 건너 작은 분식집의 네온사인에 비친 이들은 서로 한마디 적막한 눈빛만 주고받았다. 백진호는 먼저 식당 안을 유심히 살폈다. 1970년대풍 낡은 간판, 누렇게 빛바랜 유리창, 먼지가 소복한 메뉴판, 그 아래 조심스럽게 칼을 갈던 점주 강두식 50인의 실루엣. 밖에서는 평범한 조금 축 처진 듯한 영세 자영업자처럼 보였다. 도어를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자 냄비 위로 뿜어져 나오는 무거운 증기와 묘하게 고기 말고 뭔가 알 수 없는 냄새가 일행을 덮쳤다. 작은 테이블에는 노동자로 보이는 손님이 2명, 국자를 들고 있는 뿐 분위기는 차분했다. 백진호 형사는 일부러 평상시 손님처럼 다가갔다. 서장님, 저희 끝나고 한 끼 먹으려는데 오늘 어떤 뼈 사용하세요? 백진호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주변을 둘러봤다. 카운터 뒤편, 세제와 락스로 가득한 적재함. 반쯤 열려있는 주방 문틈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비닐봉지. 뭔가 덩이진 실루엣이 얼핏 스쳐 지나갔다. 동행한 김세영은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책상 아래, 환기구, 주방 통로, 정수기 위를 연신 찍었다. 4. 의심의 씨앗. 작은 차이, 큰 불안. 세영은 식당 내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기 포장지에서 고속 육수, 빠른 찜용 전문 도매업자 납품 라벨이 붙은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식당 규모에 비해 고기 포장은 너무 적었다. 평소 이용해온 근로자 1명은 여기 예전엔 항상 커다란 뼈가 쌓여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통이 자주 비더라 고 속삭였다. 감식반은 식당 한켠 배수구와 주방 뒷문을 슬쩍 확인했다. 배수구 주변 손잡이를 만져봤다. 내부는 비닐로 여러 겹 둘러쳐 있었고 아래쪽에 굳은 얼룩과 조그만 슬러지, 썩은 핏물, 얼린 고기 찌꺼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백지로는 강드식에게 혹시 최근에 젊은 여자 손님 면접 보러 왔다가 헤매는 사람 들른 적 없어요? 라며 넌지시 물었다. 강은 다들 여기선 밥만 먹고 가요. 딱히 떠드는 젊은 손님은 기억나지 않는다. 고 얼버무렸다. 그 말투는 밉지 않으나 어딘가 어색했다. 5. 본격 현장 감식, 작은 실마리, 중요 증거로. 정식 수색영장 없이는 직접 부엌 내부, 창고, 냉장고를 봉인할 수 없던 경찰은 우선 외부 상황 전체를 카메라와 음성 녹음기 등으로 채증했다. 감식반은 젓가락통, 식당 뒷마당, 오물통 주변, 천장 석고틈 등 손이 잘 닿지 않는 부분을 손전등으로 쓱쓱 비춰 사진을 남겼다. 주방문 위쪽에는 검붉은 곡물이 튄 자국, 배수구 한켠 두꺼운 비닐에서는 최근 숙성된 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산패치 냄새 등이 코끝에 스며들었다. 동시에 주방 한편에 의심스럽게 늘어진 고기칼과 장갑, 유난히 두툼한 고무 앞치마, 그리고 뒷문 구석에 낡은 도마. 감식반장은 필기장에 도마 표면에 박힌 미세한 뼈 조각,
손목뼈나 손가락뼈로 추정된 이라 써 넣었다. 이 과정에서 세영은 손 세정제 옆에 놓인 작은 플라스틱 약병에 주목했다. 라벨이 거의 지워진 채 희미하게 케타민 HCl로 읽혔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자 약간 굳은 백색 가루가 들어있었고 형광등 아래선 반짝이는 약품의 입자가 선명했다. 이 약품은 동물 마취제, 즉 불법 용도로도 종종 이용되는 것으로 경찰 내부 보고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됐다. 6. 기록, 관찰, 그리고 침묵.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안팎으로 식당의 분위기는 겉으로 평온했다. 오히려 손님 한두 명은 오늘 냄비 국물이 평소보다 더 진하다고 평했다. 강두식은 주문이 밀릴 법한 절묘한 타이밍에 이제 곧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뼈국 남았으니 포장만 해줍니다. 라며 실질적으로 경찰팀을 내보내려 애썼다. 백진호는 포장 공탕을 하나 사며 사장님, 혹시 혹여라도 요새 외상장부 빚진 손님 없어요? 하고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강두식은 잠시 뜸들이다. 요즘 다 현금이라서요. 라고 짧게 잘랐다. 경찰이 현장 감식만 마치고 돌아서려던 그때 바깥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오랜만에 식당 입구 가까이에 머뭇댔다. 여운과 심화되는 의심. 금난식당과 이 주변을 나서면서 팀장 백진호와 세영은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표면적으론 범죄의 증거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곳의 공기, 맴도는 불안, 이상하게 비어있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적막함은 그들 본능에 경보를 울렸다. 태영씨, 이 집에 뭔가 있다. 뼈조각, 마취제. 저 주방에서 누가 뭐 한 거 아닐까? 그래요. 게다가 누군가 밤마다 몰래 와서 뭔가를 두고 가고 주인장은 계속 시계를 보면서 무심한 척 하는데 저 냉동고와 한 도마 위 더 이상해서 섬찟했어요. 분명 우리가 빠뜨린 단서가 이 골목 어딘가 더 남았을 거야. 그날 밤 팀은 식당 주변을 시간 더 맴돌았다. 쓰레기 봉투, 음식물통, 배수구, 식자재 박스 내부까지 살폈다. 점점 확신에 가까운 의심. 바로 이 금난식당이 실종된 세 여성의 마지막 실존 흔적이었을 터였다. 다음 날 백진호는 천주경찰서장과 함께 비상회의에서 적어도 정밀영장 청구와 추가 탐문, 업주 추적은 필수임을 주장했다. 이제 금난식당은 서서히 천주 전체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을 커다란 사건의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옵대 흔적, 분리된 시신, 그리고 사라진 장기. 금난식당을 중심으로 연쇄 실종 및 실험적 현장 조사가 가동된 지 며칠 후 천주경찰서에선 지휘부에서 직접 특수범죄수사대 요청을 내렸다. 사태는 이제 단순 실종, 단서 분석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경찰 수십여 명, 법의학자, 감식반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정밀 채증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 1. 현장 봉쇄와 첫 번째 충격. 감식팀이 식당을 봉쇄하던 새벽, 내부는 이미 진동하는 락스향, 과하게 청소된 듯한 주방. 온갖 도구들이 한켠에 쌓인 채 조심스럽게 멈춰 있었다. 조사반장이었던 조현탁 형사는 철저히 대조수색을 지정하며 명령했다. 첫 번째 단서는 주방 배수구 근처였다. 루미놀 시압을 분사하자 미세한 파란빛이 바닥 타일 틈새에서 은은하게 번졌다. 한 감식반원이 속삭였다. 모든 배수구, 냉동고, 뒷마당 폐기물통, 주방 기구까지 채징 빠짐없이 흔적 남은 것은 다 봉인해. 감식 요원들은 고무장갑을 끼고 혈흔 반응제, 루미놀과 DNA 현장 채집 키트, 고성능 펜라이트, 핀셋과 샬레 등을 풀세팅했다. 2. 냉동고와 검은 봉투의 진실. 이어 조사팀은 단골 소사 조각, 건조된 살덩이,
칼로 분해한 듯한 손목, 발목, 대퇴부 조직이 마치 도살장처럼 따로따로 미끄러져 있었다. 봉지마다 온도 변화 때문인지 외피 조직과 실핏줄이 응고되어 있었다. 세부 검한 결과 여성의 손목뼈와 쇄골, 설상골, 발등뼈, 고무줄로 감긴 머리카락 뭉치 등이 구별됐다. 냉동고 밑바닥에는 영백한 신체 내부기관, 폐의 일부, 간, 남아있는 신장 조직 중 절반 등.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장, 양쪽 신장, 주요 동맥이 있어야 할 공간은 비어 있었다. 한 감식 요원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또한 피에 젖은 여러 겹 비닐 사이에서 귀걸이, 작은 손목시계, 파손된 휴대폰, 카카오톡 채팅화면 일시정지 등 피해자 소유로 추정되는 소지품이 나왔다. 그 안에 문자 대화는 오늘 면접 잘 보자, 배고파서 식당 들렀어 같은 마지막 메시지로 멎어 있었다. 그 안에는 줄줄이 쌓인 크고 작은 검은 비닐봉지가 최소 8개, 표면은 기름진 피로 얼룩져 있고 각 봉투마다 날짜, 약어 명칭, 의문의 숫자들이 붉은 매직으로 적혀 있었다. 3. 주방의 핏자국과 절단 흔적. 감식팀 중 한 명이 식기보관장 안쪽 싱크대 밑 숨은 공간에서 검은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다. 통 안엔 두꺼운 젖은 수건, 그 위로 끈적한 혈흔, 손바닥 크기의 타원형 자상이 남아 있었다. 그 옆엔 대형 고기칼, 뼈 자르는 톱, 칼날 교체가 가능한 외과용 작은 칼이 마지막 피가 마르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법의학자 권우찬 박사는 현장을 오가며 절단 부위 일람표를 그려나갔다. 여기 단면이 굉장히 고르네요. 관절 연결부만 정확히 자르고 신경, 혈관은 비교적 덜 손상돼 있죠. 외과적 지식 없인 쉽지 않은 솜씨. 이건 그저 범죄가 아닙니다. 이식용 장기 적출 혹은 판매를 염두에 둔 체계적 행위일 수 있어요. 주방 곳곳, 싱크대에 덕지덕지 묻은 핏자국, 빈문 작은 목재 테이블의 칼자국, 전기톱의 미세한 미분함, 저온 저장고 바닥의 핏물 얼룩. 그 모든 현장이 분명히 단순 학살, 그 이상의 목적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4. 사라진 장기, 그리고 기자들. 현장 수색 종료 후 경찰은 수습된 신체 분절 및 피범벅 조직, 각종 혈흔, 도구 등 모두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천주지소로 봉인 운반했다. 천주 연쇄 실종 여성 3명, 금난 식당 주방 및 냉동보석 각 신체 부분과 소지품 일부 발견. 억울함에 잠 못 드는 이웃의 울음마저 폭로기사로 확대됐다. 분석결과 발표 하루 뒤 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주 지역 모든 언론, 중앙일간지, 케이블 방송까지 일제히 전대미문의 분절, 장기 실종 사건을 전면 탑재했다. 5. 법의학적 분석, 신원 확정과 장기 추적. 국가수는 발견된 시신 조각에서 각기 다른 여성의 DNA 프로파일 최소 3개를 확보했다. 가족 진술 및 유전자 대조를 거쳐 유리, 이나, 소위로 개별 신원 확정. 문제는 주요 장기, 심장, 양쪽 신장, 간의 좌엽, 우엽 등 이 완전히 사라진 점, 그리고 결착 부위의 절단면이 임상용 전기 메스, 병원 외과 수술용 와 극히 유사함이었다. 콜드체인 흔적을 따라간 감식팀은 행방불명 시점 전후 금난식당 뒷골목 CCTV에서 각종 쿨러박스, 얼음팩, 냉동 차량 이동이 수차례 확인됨을 파악했다. 경찰은 인근 시장, 병원, 동물병원, 불법 약품 거래처까지 수사망을 대폭 확대했다. 그 결과 식당 주인 강두식, 배송기사 박종고와 연결되는 의심스런 송금 내역, 병원에서 사라진 장기 관리 냉장용기 교체 이력,
지방 소도시에 알 수 없는 계좌로 입금된 고액 자금 등의 단서가 이어졌다. 6. 충격과 혼란, 그리고 숨겨진 진실. 경찰 조직 내부마저 그물망 범죄라는 결론에 중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했다. 단순 강력 범죄가 아닌 기획적 조직화된 장기 유출 및 시신 분해,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한 신종 연쇄 범죄였던 것이다. 형사 백진호는 사건 보고서에 남겼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금난식당 계좌 추적, 보관 중인 냉동 신선 유기용기, 불법 의료기기 밀매 루트, 국제 인신매매 조직 연계 가능성까지 공식 수사에 돌입한다. 시신의 절단 및 걸출된 장기의 실종, 법의학적 차관점, 동시다발로 폭로되는 거대한 민심의 충격파. 천주는 그의 식인곰탕 사건, 인육 장기 매매의 도시로 기억되며 한동안 밤길을 홀로 걷는 시민조차 사라질 지경이었다. 3명의 범인, 그 실체가 드러나다. 금난식당을 중심으로 한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과 인육 장기 적출의 충격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자 수사본부는 곧 본격적으로 누가, 왜, 어떻게 이 모든 잔악한 고리를 설계했는가에 집중하게 되었다. 지휘부는 기존 검거 기록, 금융거래, 주변 인물 관계, 그리고 수많은 CCTV 자투리 영상을 집요하게 분석했다. 해고된 이력이 있고 몇 차례 위조 신분증 범행과 유흥업소 사기 사건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인물. 그는 응진 패션이라는 이름을 도용해 허위 면접 채용 메시지를 뿌리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태주는 젊은 여성들이 얻고자 하는 희망과 절박함을 이용해 본인은 항상 기회 제공자의 가면을 쓰고 접근했다. 이태준의 뒤틀린 자존감과 과거 직업적 트라우마는 그가 무자비한 사기와 유인 범죄에 뛰어든 배경이었다. 두 번째 인물은 강두식, 금난식당을 오랫동안 운영해온 사장이다. 그는 겉으로는 성실한 자영업자로 보였으나 실은 심각한 도박빚과 가족 부양의 부담, 주변 동료와의 잦은 마찰로 매일 불안에 휩싸인 삶을 살아왔다. 여차례 불법 도축과 비톡촉으로 형사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최근 2년에 걸쳐 식자재 구매 패턴과 수상한 냉장고 교체, 대용량 세제 및 약품 구매 등도 모두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동네에서는 입이 무겁고 혼자 일하는 걸 좋아한다는 평이었지만 실상은 지속적인 생계 불안과 미뚤어진 생존 본능이 그를 어둠 쪽으로 끌고 갔다. 세 번째 인물은 배달업을 전전하고 간간히 불법 화물 알바까지 했던 박종구. 20대의 상해 폭행 및 절도죄 전과가 있고 교도소에서 이태준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차후 수사에서 추가로 밝혀졌다. 박종구는 유독 돈에 민감하고 단순 체금이나 용역보다 물류와 비밀 유지에 소질을 보여 이번 사건의 현장 운반책이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2. 운명처럼 범죄라는 교차로의 선의들. 세 사람의 만남은 예상보다 오래 전이었다. 5년 전 사회 각지의 어두운 경계선에서 우연히 접촉한 셋은 한때 공동투자로 조그만 술집 창업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후 각자 생활고와 채무, 수차례 이직과 도피 속에서 서서히 금돈이 확실할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교도소 통신 내역에서 발굴된다. 이태준의 휴대폰 포렌식 기록엔 희미하게 암호화된 채팅방 아이디 몇 개, 박종구 계좌와 주고받은 수상한 입출금 내역, 그리고 강두식 명의의 짧은 음성 메시지 파일이 남아있다. 이는 그들이 한탕을 위해 단순한 동업이 아니라 신뢰만큼 불안정한 공범 조직을 결성했다는 증거였다. 태주는 피해자 선별과 유인 및 일정 관리, 강두식은 실질적 준비, 주방 장비, 실종 사건의 개연성을 조사하던 백진호 형사팀이 첫 단서를 잡은 것은 임의 계좌로 이어지는 대규모 송금, 그리고 병원의 의료용 냉장용기 판매 유통 경로였다. 한 탐문수사관은 피해자들의 마지막 휴대폰 위치 기록, 주변 상인들의 진술, 심지어 경찰서 내부 근로 경력자들의 무기명 제보까지 모두 모아 크로스체크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현장에서 습득된 여러 혈흔과 손목별 DNA, 심지어 채팅 기록 복구 결과 가짜 응진 패션 담당자의 본명 이태준과 도피 계좌가 완벽히 일치하면서 3명의 공범 관계가 증명된다. 박종구가 택배기사로 위장하며 며칠 간격으로 음식점 뒷문에 들러 쿨러와 익명 박스를 전달하는 모습이 주변 CCTV 다수에서 포착되었다.
강두식은 바쁜 시간에 홀로서 방해받기 싫다며 주방 출입을 금지했고, 이태준은 항상 현장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면접일 전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번호의 주인이 그였던 사실이 조사 끝에 명확해졌다. 심리와 동기, 그리고 숨겨진 절망.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세 범인의 내면에는 폭력성과 탐욕만이 아니라 각자의 환경적 트라우마, 극단적인 경쟁과 실패가 만들어낸 비틀린 현실인식이 존재했다. 이태준은 취업난과 잦은 해고, 사회적 인정 욕구가 병적으로 뒤틀려 나는 이용당하기만 했다. 젊은 여자들도 결국 누군가의 피라미터일 뿐. 세상은 약자를 짓밟으니 내 방식대로 살아남겠다. 는 식의 왜곡된 자기 정당화가 강했다. 마지막 조각, 그리고 결론에 가까워지는 경찰, 범인의 동선이 사실상 모두 확보되고 금융, 현장 감식, 법 의학의 결과가 합쳐지며 경찰은 각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하루 전 3인은 마지막으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끝까지 입을 맞추자, 잡아도 증거가 없으면 답 없다 는 등 두려움과 오만, 그리고 비정한 희망을 오고 갔다. 체포 직후 경찰서 취조실에서 3명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태주는 끝까지 나는 단지 연결만 해줬다며 빠져나가려 했고, 두식은 고개를 떨궈 눈을 마주치지 못했으며, 종구는 그 사이에서 나도 방관자다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경찰이 하나씩 들이민 금융정보, DNA 판도, 냉동고내 기록, 피해자 전화기 복구, CCTV 타임코드 매칭 등의 블록이 쌓이자 조서에는 차가운 한 문장이 추가된다. 그리고 그해 천주는 충격과 슬픔, 깊은 분노와 밝혀진 잔혹한 실상과 3명 범인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난 뒤에도 사건의 전모는 여전히 뿌옇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단순히 악인 셋이 돈을 위해 저지른 끔찍한 살인 그 이상의 집요하고 체계적인 장기 유출 시스템의 존재를 점차 감지했다. 특별수사본부는 금융수사팀, 디지털 포렌식, 국제조직범죄수사반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이제 동기와 배경의 깊은 심연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범인들은 서로를 빛과 욕망, 현실 도피로 엮었다. 누군가의 인생이 곧장 돈이 되는 구조, 그리고 실종자 이면에 더 은밀하고 거대한 수요자가 존재함을 누구보다 상세히 인식하고 있던 자들이었다. 2. 이익과 시스템, 돈의 냄새와 국제적 흐름. 처음 경찰 금융수사팀은 이태준, 강두식, 박종구 및 그 주변인 명의로 이루어진 수상한 은행 계좌 이체 흐름에 주목했다. 몇 달, 수년간에 걸쳐 거액의 현금이 일정한 시간, 고정 패턴으로 알 수 없는 외부 계좌, 국내 대기업과 무관, 특정 외국인 명의, 비트코인 전자지갑 등로 송금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는 휴대용 냉장 쿨러 구입과 운송비란 용어로 위장된 입출금, 그리고 고액의 동물약품, 수의도구, 이동식 냉장탑, 병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고가 장비 구입 증빙으로 포장되었다. 경찰은 마침내 이들 송금이 특정 장기 브로커의 경로로 흘러가며 유령처럼 실제 의뢰자는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소름이 끼쳤다. 3. 실체가 드러나는 내부 고발과 경찰의 추적. 사건을 이끌던 천주경찰서 특수반은 내부에서 나온 익명 제보, 즉 과거 금난 식당과 거래관계가 있던 인력 소개소 브로커, 일부 희귀의약품을 팔았던 동물병원 사장, 그리고 관련 운송기사들의 불안한 진술을 차례로 소환했다. 강두식 사장이 평소보다 더 고가의 쿨러를 2개씩 주문할 때면
밤마다 특수 포장 박스가 식당 뒷문에서 운반되어 나갔어요. 종구 씨가 몸소 들고 나르는 걸 제 눈으로 봤죠. 얼마 전 신장 간을 냉동 상태로 보관하는 특수 약품을 찾는 외국인이 병원으로 오가더군요. 시세보다 오지 10배 비싸더라도 절대 흥정하지 않았어요. 특수반은 장기 적출 실무, 운반, 금융, 중개, 소비 모든 단계가 교묘히 분업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이 과정에서 불법 의료 종사자, 해외 유학생 출신 에이전트, 익명 코드로 소통하는 메신저방이 암중에 얽혀 있는 게 부적응, 사기 및 신분 세탁 좌절이 그를 극단으로 이끌었다. 이 세상이 나를 버렸으니 나도 약자를 수단으로 삼겠다. 는 냉소적 논리가 온라인 채용과 유인을 범죄화하는 방식으로 변질됐다. 그는 면접생 선별, 심리적 동요 이용, 최종 유혹과 납치 시나리오까지 철저히 계상했다. 강두식에게 범행은 명확히 생존의 끝이자 실패한 가장의 비틀림이었다. 불법 도축, 부채, 가족과의 단절, 그리고 점점 고립되는 식당. 모든 현실은 점점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았다. 그는 처음엔 단순한 가짜 고기 판매에 불과하게 시작했지만 한 번 더러움에 손을 대고 나자 빠르게 적응하고 합리화했다. 이윽고 장기 적출 인육 곡물까지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내 손에 피가 묻더라도 적어도 가족은 살 수 있겠지. 라는 필사적 정언 속에서 끝없는 타락으로 빠져들었다. 박종구는 한때 변화된 삶을 꿈꿨지만 사회, 돈, 신뢰,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그는 내 인생에 뭔가 큰 판이 와야 한다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브로커 중개나 장기 운반, 증거인멸 과정에서 점점 죄책감과 체념을 반복했다. 새삼의 희망 혹은 한탕주의와 무너지는 윤리 사이에서 그는 끝내 타인을 위해 움직인 적이 없었다. 5. 장기 밀매의 글로벌 블랙박스. 대대적 금융, 의학, 운송 추적 끝에 경찰은 드디어 특정 익명 계좌와 해외 가상거래소를 연결하는 접점에 도달했다. 이 거래망은 한국 내 불법 의료인과 해외 브로커, 운반책, 진단서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무리로 각국의 의료난민, 부유층 혹은 범죄 조직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 경찰과 인터폴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이 단일 루트만이 아니라 전국적, 세계적 네트워크의 빙산일각의 가능성이 크다고 공식 발표했다. 6. 희생, 사회적 분노, 냉정한 결론. 사건이 드러난 후 실종자 가족들은 왜 하필 우리 딸, 우리 누나, 그 아이들을 울부짖었고 암시장 장기수급의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언론은 돈, 기술, 협박, 침묵, 공포로 결합한 초대형 범죄의 사슬에 주목했다. 법의학자, 의료계 인사들, 윤리학자까지 나서 사회 시스템, 윤리해체의 최종 경기라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경찰 역시 내부 보고서에 남겼다. 소외와 비정규, 여성, 청년, 그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탁상행정과 음지의 부조리 뒤에서 아니었다. 그러나 각자의 작은 욕망과 결핍이 한 지점에서 더럽게 만났을 때 개인적 비극이 사회적 비극, 결국 시스템의 괴수로 변모했다고 적혀 있었다. 도시의 밤과 골목은 한동안 공포의 침묵에 휩싸였다. 희생자 가족의 울음은 꺾이지 않았고 시민들 역시 내일은 나에게도 이런 어둠이 닥쳐올지 모른다며 두려워했다. 냉정한 현실,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지옥이 그 도시 한켠에 오래도록 남았다. 도주와 추격. 금난 식당의 끔찍한 실상과 장기매매 조직의 신원이 세상에 드러난 뒤 경찰은 곧바로 3명의 범인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대대적 수색령을 내렸다.
뉴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토착 언론, 각지 파출소와 교통망은 연일 천주 인육 장기 유출 사건 연루 용의자 전국 수배령이라는 문구로 한껏 긴장도는 올라갔다. 최초의 동요와 각자의 대피 체포영장이 발급되던 새벽, 경찰의 수사망과 언론의 노출을 동시에 실감한 범인들은 각기 자세한 교신 없이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반응한 이는 이태준이었다. 오랜 범죄 생활 경험으로 그는 경찰이 마지막 블록까지 왔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그는 서둘러 자신 명의와 가명의 휴대전화 수대를 모두 해체하고 최근 썼던 은행 계좌에서 남은 돈을 몇 차례 분산 이체했다. 그 후 으슥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흔적이 되는 서류, 메모, 의복까지 싹 소각하고 오랜 시간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 세트를 챙겼다. 이제 남은 건 어디든 사라져야 한다. 태준의 눈빛은 마치 이미 여러 번 도피를 반복한 자의 공포와 냉랭함이 오갔다. 강두식은 더욱 복잡한 혼란 속에 흔들렸다. 그는 이미 언론의 얼굴이 공개됐고 단골이 들락날락하던 식당에도 경찰의 미행이 붙기 시작하며 주변 노점상이나 식자재 상조차 그를 피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술에 취해 주저앉았다 일어난 그 밤, 그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주방 한편에 앉아 깨진 도마와 얼룩진 앞치마, 더는 돌아오지 않을 과거의 평범한 일상을 흡입하듯 바라봤다. 박종구는 그 사이 자신만의 탈출 경로를 따로 짜두고 있었다. 그는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잡혀가기 전에 조직이나 누군가와 접촉해 마지막 협상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그는 야간 트럭 운송 알바에 위장 취업한 후 신분 있는 노포 사장에게 소일거리 핑계를 대고 새벽 물류창고 근무지로 이동했다. 경찰의 미친 추적, 전국 각지로 흩어진 그물망, 본격 수색은 전남, 경상, 부산, 수도권까지 확산되었다. CCTV 동선 분석, 고속도로 하이패스 내역, 보이사군 모든 택시, 버스 GPS 추적과 휴대폰 실시간 위치 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팀장 백진호와 형사 김세영은 각각 주요 용의자의 도주 심리와 습관적 은신처 예측에 집중했다. 이태준이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낸 장소의 주차장 내부에는 정체불명의 남자가 쭈그려 앉아 벽면에 새 휴대폰을 조립하는 장면이 잡힌다. 그 뒤로는 택시기사 증언에 어깨에 작은 백팩, 깊은 캡모자, 마치 관광객처럼 말을 걸었다고 나왔다. 방범용 CCTV에는 그는 무심코 부산행 고속터미널로 이동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강두식의 주변에는 여러 명의 소상공인, 일부 오래된 거래처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식자재 유통회사에 정상 밀어달라는 요청이 증가했다. 경찰은 이 작은 단서들을 수집해 그가 단순 야산이나 친인척 집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빈 점포로 숨어들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주거지 인근의 폐점 슈퍼마켓, 야적장, 늦은 밤 문 닫은 횟집 등지에서 여러 차례 미행 흔적이 발견됐다. 박종구는 오히려 부산 근교 소규모 항만에서 방생 근무 명단 속에 가명을 띄워넣고 있었다. 운송트럭 계기판에는 낡은 개인 사진, 가짜 작업증, 고장난 무전기가 얽혀 있었고 인근 해양터미널 사장에게 지금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며 간청하는 내용도 전해졌다. 3. 심리전과 열기, 도망자의 초조, 경찰의 끈기. 범인들은 도피 중에도 서로 직접 연락을 피했고 대신 중개자를 통해 조용히 있어라, 하루만 몸을 숨기라는 메시지만 간접적으로 주고받을 뿐이었다. 이태준의 경우 범죄의식과 생존 본능이 뒤엉켜 아직 완전한 증거는 없으니 위조 신분만 끝까지 유지하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불법 증명서 브로커에게 마지막 연락을 시도했고 며칠 밤낮을 모텔과 찜질방을 전전했다. 하루 밤
쓰레기통 옆에 푹 꺼진 몸으로 앉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 는 걸 미처 인정하지 못한 채 폐건물 옥상 저편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강두식은 유일하게 평생을 지켜온 식당에 몇 번 더 몰래 들렀다. 범행의 증거들이 감식팀에 넘어간 그 주방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조차 악몽이 아니라 어떤 희미한 그리움과 죄책감의 결이 섞여 있었다. 그는 가끔씩 새벽 시장에 숨어들어 쌓여있던 야채를 몇 단 묻고 한 귀퉁이에서 잠시 쪽잠을 잤다. 그가 마지막으로 식당에 잠입해 성북 경찰에 거의 들킬 뻔했다. 박종부는 외려 가장 먼저 포기할 조짐을 보였다. 한밤중 파출소 근처에서 그를 알아본 동네 청년 하나가 저 아저씨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요? 라고 경찰에 제보하며 긴장감이 충돌했다. 그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으나 순찰차가 이미 항구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막고 있었다. 4. 마지막 검거 그리고 침묵 속의 마주침. 이태준의 도피는 부산 변두리의 좁은 원룸 건물을 마지막 은신처로 택하게 했다. 그는 며칠째 아무 창문도 열지 않은 채 식음까지 거르면서 잠복했다. 오전 10시 40분, 경찰 홍보차가 부산 시내에 대규모 수배자가 출몰했다는 문구를 방송으로 흘릴 때 브리핑된 형사 5명이 한꺼번에 해당 건물 복도를 모두 막으며 진입했다. 경찰입니다. 이태준 씨, 문 여세요. 센서두이 깜빡거렸고 안에 있던 태준은 의외로 별 저항 없이 출입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미 난 다 끝났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강두식은 식당 근처를 맴돌다 결국 주차되어 있던 감식팀 차량 안에서 밤을 새다 붙잡혔다. 그는 검문 현장에서 손을 번쩍 든 채 오히려 이제 내 인생도 맛이 갔다며 자신의 앞치마와 국자, 오래된 조리도구를 경찰에게 넘겼다. 박종구는 부산항 물류동 바깥 골목길에서 26시간 만에 발견됐다. 마지막까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는 잡히는 순간 구겨진 장갑을 벗으며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까진 아닐 줄 알았습니다. 모든 짐은 내 등에 지워진 셈이군요. 5. 검거 이후의 짧은 정적. 새 범인은 진술조서 작성에 강한 침묵과 분노, 때로는 자포자기의 표정만 반복했다. 이태준은 나는 핵심 브로커가 아니다.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며 변명했고, 강두식은 이 모든 게 먹고 살려다 그런 거다. 결국 사회가 우리를 만든 것 아니냐는 공색한 핑계를 댔고, 박종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궈 이게 생존이라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라며 흐느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 냉동고 기록, 계좌 이체, 목격자 진술, 현장 감식 등 모든 퍼즐이 맞춰지며 마침내 천주의 밤은 뚫고 울리는 사이렌 속에 조용한 결말을 맞이했다. 충격적 자백, 모두를 뒤흔든 진실. 1. 신문실의 긴장과 침묵. 세 사람의 도피가 끝나고 경찰서는 특별 신문실을 마련했다. 천주서의 대표적 베테랑 조사관 백진호와 프로파일러 김세영은 각자의 추조실에서 침착함 속에 반쯤 무너진 용의자들을 마주했다. 첫날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경찰의 증거 속에 숨은 거짓을 찾아내려 애쓰는 듯 세 사람 회피와 앵무새처럼 같은 문장만 반복했다. 두 번째 밤. 고요한 눈발과 함께 경찰은 냉장고에서 나온 팔꿈치 뼈에 묻은 생채기, 소녀들의 채팅 기록 복원 화면, 그리고 암거래 계좌의 세탁 입금표까지 테이블 위에 하나씩 올렸다. 강두식의 한숨이 길어졌다. 그는 미묘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의 실마리를 내뱉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팔짱을 낀 채 의자 끝에 앉아 시종 노려봤다. 강두식은 땅을 쳐다보며 손톱을 뜯었고 박종구는 거칠게 숨을 내쉬다 이따금 가슴을 움켜쥐었다. 2.
강두식의 첫 붕괴. 처음엔 그렇게까지는 저는 원래 그런 나쁜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눈으로 식당 창장 형광등을 바라봤다. 아무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돈이 절실한 사람, 그런 손님이면 한 번이면 끝날 거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요. 분명 실제로는 피해자랑 손도 안 대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여차하면 신선한 신체를 요청한다고 그게 진짜 돈이라 귀뜸해줬어요. 처음엔 돼지 소고기 라벨을 바꿔치기나 해달라는 사기 정도였죠. 하지만 첫 케이스가 성공적으로 지워진 뒤 주변에선 더 큰 금액, 더 빠른 요구가 이어졌다. 그는 처음 절단은 직접 못했다. 그 다음엔 이미 손이 멈추질 않았다 라며 울먹였다. 3. 이태준의 복잡한 함정과 자기 연민. 이태준은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다. 다들 세상을 탓하지만 나는 그저 현실에서 밀려난 인간일 뿐입니다. 이 사회 가끔씩 누군가를 쓰다 버리듯 나 역시 그저 맞춰 살았을 뿐입니다. 나는 기회만 제공했다. 결국 실행엔 두식이 전적으로 나는 단지 연락을 주선했을 뿐이고 실질적 실행엔 관여 안 했다. 하지만 DNA 매칭, 피해자 메신저 자료, 현금 이체 내역의 코너로 몰리자 마침내 자신이 구축한 모집, 접선, 유인, 최종 배달 메커니즘을 인정했다. 4. 박정구, 침묵과 분노의 경계에서. 박정부는 누구보다 먼저 투항에 가까운 진술을 시작했다. 나는 솔직히 돈이 궁했다. 그런데 진짜 마음 한편에선 사람 죽이는 일은 절대 가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반책, 장기 운송 냉각장치, 밤 시간에 몰래 박스를 씻던 CCTV, 교도소 출신 브로커와의 연관관계가 낱낱이 연결되자 그는 손을 떨며 말했다. 별 생각 없이 한 건데 어느 순간 내 손에 피가 묻었음을 그날 밤 냉장고 문을 열면서 알았어요. 냄새에 질식할 뻔했다. 자백의 정점, 계획, 분업, 그리고 평범함의 가면 아래.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은 3번, 5번에 걸친 반복 신문, 대질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 심리전 유도와 가족 사진을 동석시키는 압박까지 쏟아부었다. 결국 3명 모두 끔찍한 사실을 스스로 입에 올렸다. 처음에는 장기만 떼어내 거래할 생각이었다. 시신 처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폐기물이 아닌 인육 요리로 위장, 일부는 직접 곰탕, 찌개의 숙성 처리해서 손님상에 올렸다. 피해자의 사적 소지품, 목걸이, 휴대폰 등까지 분산 숨겨 혹시나 하는 흔적 지우기에 급급했다. 경찰의 보도, 실종 포스터, 가족의 울음마저 흘끔거리며 아직 안 들켰다는 황량한 쾌감과 동시에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이 교차했다고 고백했다. 기록된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자백이 남았다. 여러 명이 각각 역할을 맡고 중간에 암호화된 메시지로만 소통했다. 순서대로 섭외자, 수거, 도축, 운반, 배달, 정리, 시스템이 완전하게 짜여 있었다. 6. 경찰, 가족, 세상. 멈출 수 없는 충격. 자백 내용이 공표된 날 경찰서 복도는 언론과 희생자 가족, 시민단체의 울음, 욕설, 비명이 뒤섞였다. 피해자 어머니는 내 아이가 공탕으로 끓여졌다니 믿을 수 없다 라며 졸도했고 자만된 공안연 다이튼슨 김영론대 취재진은 사건의 물증, 주방사진, 조리기기 세부까지 앞다투어 공개 요구했다.
어쩌마년 마도 초렌 팅기 소문은 인터넷 전체로 퍼져 이제 어떤 식당에도 못 나가겠다. 어쩌면 내 친척이 공탕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 는 집단 트라우마로 비화했다. 현직 정신과 전문의들은 뚜렷한 동기조차 희박한 단순한 악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우리 옆에 평범함 뒤에 숨은 괴물성이다 라고 현상을 설명했다. 사회학자들은 극단적 타락이 사회적 무관심, 빈곤, 범죄의 산업화, 시장 논리에 결합될 때 이런 일은 재발할 수 있다 며 우려를 표했다. 7. 마지막 진술. 법정 앞에 담담한 목소리. 수개월 뒤 3명은 각자 긴 구치소 신문에서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최종 수사 보고서는 다음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이태주는 나는 끝까지 변명할 생각이 현주 씨는 한순간 공포와 슬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침묵에 휩싸였다. 언론마다 인육곰탕 사건, 도시를 뒤흔든 인육 장기매매 사건, 전례 없는 극악의 범죄, 라는 타이틀로 긴급 특보를 내보냈고 시민들은 매일같이 희생자 가족의 절규와 비통에 젖은 탐사 보도를 지켜보며 우리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충격 속에 살아갔다. 금난식당 간판은 사건 직후 경찰의 통제하에 빠르게 철거되었으며 인근 모든 식당, 시장, 숙박업소도 한동안 손님 발길이 끊어지다시피 했다. 사소한 냄새에도 과민한 반응이 터져나왔고 방송국과 신문사는 재연 다큐, 사건 심층 프로그램을 연이어 제작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심지어 동네 카페와 버스 정류장에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혹시 내 지인도 피해자 또는 그 손님이 아닐까 하는 불안과 죄책감, 분노가 끊이지 않았다. 2. 재판을 준비하는 도시. 중앙지검 강력부는 일찌감치 특수수사팀과 전문의료 법의학 고문단, 프로파일러까지 총출동해 기소 준비에 착수했다. 피의자 인도는 극도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천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서로를 붙잡고 연신 눈물을 훔쳤고 시민사회단체 여성인권단체들은 피켓 시위를 벌이며 용서는 없다, 사형 응징, 실종자의 억울한 피를 잊지 말라고 외쳤다. 변호인단마저 선임을 기피했으나 국선 변호사들이 나서 피의자 인권조차 이런 극단적 범죄 앞에서는 국민 법감정과 정면 충돌한다고 고백할 정도였다. 3. 재판의 서막, 첫 공판과 기소. 사건 발생 2달 만에 공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서두에서 이 사건은 단순 강력 범죄를 넘어 인권, 공동체, 윤리 전체를 파괴한 현대판 학살임을 강조했다. 피고인 이태주는 허위 취업 알선을 이용해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유인 납치하였고 주도적으로 살인과 장기 적출 등 일련의 범죄를 치밀하게 지휘하였음. 강두식은 직접 절단, 인육조리, 증거세탁, 인육 제공까지 실행하며 그 과정에서 동종 레시피와 포장법을 개발하는 악의적 창의성까지 발휘. 차룬군은 조직적 운반 이송, 은닉에 관여, 고의적 증거인멸과 국제 암시장 브로커와의 연락 역할 수행. 검찰은 법정 한가운데 사건 현장 사진, 시신 내장 사진, 장기 유통 거래 내역, 범인간 메신저 기록, 도주 경로까지 일일이 빔 프로젝터로 제시하며 대한민국 사법이 악의 뿌리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목청은 높였다. 4. 끔찍한 진실과 피고인의 대면. 피고인들은 각각 단상 위에서 서로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으며 변호인단 질문에도 굳은 표정이나 무심한 한숨만 보였다. 이태주는 처음엔 나는 실제 살인을 실행하지 않았다. 나 또한 사회의 희생자였을 뿐이라며 회피와 변명을 이어갔으나 증거화면, 계좌 내역, 유인 및 중개 경로 추궁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검찰의 피해자 신체 존엄을 거래한 죄는
단 한 줄 용서도 존재할 수 없다는 최종 진술이 끝나자 희생자 가족 어머니 여러 명이 법정에서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되었다. 현장은 아비주한 그 자체였다. 5. 시민의 분노와 연대. 재판 기간 내내 법정 앞 피켓 시위, 온라인 탄원서, 지역 커뮤니티 청원, 사형 구형 촉구, 집회가 끊이지 않았다. 방송사, 라디오, 신문, 유튜브 해설 채널에서는 형량의 한계를 넘어서 가해자들에게 반드시 도덕적, 사회적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스스로 실종자 가족 돕기 기금을 조성했다. 구직 여성, 일용직 노동자, 오피스텔 주민, 심지어 인근 택시기사까지 일상적으로 혹시 주변에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바로 신고하자는 자발적 감시와 자기보호 문화가 퍼져갔다. 뉴스 게시판은 더는 우리 사회 어디에서도 약자와 청년이 안전하지 않다.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잔인해질 수 있나? 라는 비명으로 가득했다. 6. 판결의 순간. 용서도 구제도 없는 최후. 선고일 아침, 재판정 앞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과 눈물이 어렸다. 판사는 눈을 감은 채 길게 호흡하고 판결을 읽었다. 이태준, 기회적, 반복적, 금전 목적 살인 및 장기 매매의 최고 책임자로서 죄질 극히 무겁고 인간성 상실, 사회적 포용의 여지 전무, 사형을 선고한다. 강두식, 반인륜 행위에 실질적으로 가담하고 직접적 살인, 해체,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했으나 일부 참작, 감정 있으나 죄가 더욱 무겁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박종구, 공범으로 완전한 책임은 지지 않지만 생명 경시와 범죄 조직적 가담으로 용서받을 수 없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문이 낭독되자 대부분의 방청객과 시민들은 먼저 숨죽여 울었고 조사위원회증이 성황을 이루었고 정부는 불법 장기 거래 특별법, 실종자 보호 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연이어 내놓았다. 방송 다큐에서는 범죄는 시스템의 틈에서 자란다. 고독과 결핍, 탐욕이 만나면 인간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라는 자막이 깊게 남았다. 마지막까지 도시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이젠 절대 아무도 이렇게 고통받아선 안 된다며 서로를 위로했다. 어머니들은 여전히 내 딸을 돌려달라며 매일 법정에 촛불을 들었고 멀리서 온 희생자 가족은 살아있는 동안 이 악몽을 잊을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